현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중국이 분열된 사진이나 아예 중국을 삭제해버린 지도가 돌아다니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사진만 봐도 심리적 안정이 취해지네. 최대한 잘게 썰어주세요. 한국 주변이 밝아지는 기분이다. 사이다 사진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그동안 중국이 여러 나라에 민폐를 끼쳤기 때문으로 한국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죠. 화웨이가 우리나라 기업에 접근해 기술만 쏙 빼먹고 먹튀한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KMW는 필터와 안테나를 기반으로 기지국 신호 송수신 부품과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투지 시절부터 무선통신 기술이 없던 화웨이는 KMW에 접근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세계 공급망을 미끼로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이야기하며 기술 협력과 인적 교류를 시도한 다음 무선통신에 대한 기술만 빼내고 일방적으로 물품 납품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생산의 30%까지 차지했던 화웨이와의 거래는 한순간 끊겼고 납품에 대비한 많은 양의 통신 장비만 재고로 남게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화웨이는 재고품에 대해 반값으로 제공하면 사겠다는 적반하장격인 제안을 했고 KMW는 울며 겨자 먹기로 넘겼다고 합니다. 설마 같은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채 3G가 도입되던 때에 다시 화웨이가 사업 제안을 했고 2G 때와 똑같이 당했다고 합니다. LTE 때는 사업 제안을 거절하자 화웨이는 아예 기업을 먹으려고 M&A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LGU+가 LTE 기지국 장비 공급사로 화웨이를 선정하자 중소업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화웨이가 가격 후려치기를 통해 국내 업체들의 씨를 말릴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이에 화웨이는 화웨이 중소기업 상생 협력 방안 설명회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과 협력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국내의 기지국 통신 프로토콜 규격을 공개하고 국내 연구개발 조직을 만들어 글로벌 진출을 돕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첫 사례로 3G전자를 지목하며 중소기업과 함께 장비를 개발하는 것은 세계에서 한국이 첫 사례라며 추후에 이 업체들과 해외 사업까지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모두 사기였습니다. 거짓 상생을 내세워 한국에서 자신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이었죠. 3G전자는 우리 중계기는 화웨이 기술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 화웨이는 우리가 자신들의 파트너라고 했는데 우리 파트너는 노키아 지멘스라며 화웨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우리에겐 통쾌한 복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중국 몰락의 시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화웨이 제재가 어떻게 중국을 몰락시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화웨이의 38개 자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면서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이용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회사와 어떤 종류의 거래를 하려거든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화웨이가 만든 스마트폰의 메인보드를 예로 들면 주요 부품 중 무선 전파 수신기와 오디오 칩 정도만 순수 중국 부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외는 네트워크 신호를 잡아주는 전면 모듈은 스카이웍스, 추가 무선 주파수를 다루는 부품은 쿼보, 플래시 저장 장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 메모리인 DRAM은 SK하이닉스가 각각 담당하고 있죠. 메인보드는 스마트폰의 부품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하나의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복잡한 공급망과 부품 수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작년 화웨이는 자사의 핵심 부품 공급업체의 목록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미국 회사는 33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기술을 빼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미국에서 80%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이 설계 기술을 미국에서 가져다 쓰고 있는데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인 EDA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분야로 꼽힙니다. 복잡한 설계도를 그리는 것은 물론 재료 가공, 열 화학 처리 등 공정까지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투자해서 따라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삼성이 진즉에 움직였겠죠. 반도체 설계 하나가 잘못되면 대규모 반도체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어 수조 원대의 손실을 갖게 되므로 높은 신뢰도를 가진 회사의 것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화웨이는 미국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규제를 피해 설계는 자회사 하이실리콘에, 생산은 대만의 TSMC에 맡겨왔지만 하이실리콘도 반도체를 설계할 때 쓰는 도구인 EDA를 미국 회사에서 가져다 썼습니다. 이를 두고 화웨이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최근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프로세서를 자체 개발했는데 반도체 설계 부분에서 미국의 기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4세대 스마트폰 두뇌 개발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재가 계속된다면 현재의 재고와 지난 2-3개월간 전세기까지 띄워 각 나라의 반도체를 싹쓸이해서 확보한 물량이 다 소진이 되면 화웨이는 더 이상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화웨이는 그냥 문 닫아야 하는 상황이죠.
화웨이는 중국의 기술 굴기의 선봉장이자 핵심 기업입니다. 화웨이가 망하면 중국도 망한다고 봐야 합니다. 화웨이는 현재 5G 표준 필수 특허 보유수 및 기술 기여도 등에서 명실상부 글로벌 1위입니다. 화웨이의 5G 선점의 목표는 인터넷 연결에서 돈 벌자가 아닙니다. 인터넷 연결 후에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 기술을 중국 입맛에 맞게 세팅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쯤에서 화웨이를 죽이지 않으면 미래의 기술 패권을 중국에게 뺏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망했다는 분위기인데요. 화웨이의 본사가 자리 잡으면서 국제기술의 허브로 부상한 인구 1300만 명의 선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홍콩과 인접해 있는 경제특구 도시로 선전에는 아시아 시가 총액 1위에 중국 최대 IT 기업인 텐센트를 비롯해 대형 통신 장비 업체인 다국적 기업 GTE,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DJI, 테슬라와 1위를 다투는 전기차 업체 BYD 등이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기업들로 인해 선전 시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4,110달러로 중국에서 베이징, 상하이 다음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개방개혁의 상징으로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며 시진핑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선전시의 중심은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는 선전 전체 매출의 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화웨이가 미국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 외의 기업 중에는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 이후 선전에서 열린 2020 반도체 국제회의에 중국 대기업만 거의 참가하였으며 참가업계에서 한숨소리만 들렸다고 합니다. 이번 미국의 제재가 단순히 한 기업 죽이기가 아닌 중국의 첨단 제조 및 기술 굴기에 대한 견제임을 알기에 중국 매체들은 화웨이 제재가 중국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의 어떤 기업도 세계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의 폭망의 분위기를 아는지 중국민들의 중국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0억 이상 내야 시민권이 주어지는 지중해 섬이민 프로그램에 전체 이민자의 5분의 1이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미 많은 중국의 부자와 사업가, 부패 관련자들이 자산 안전을 위해 해외로 이민했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중국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유럽으로 이민에 성공한 광둥성의 한 시민은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 향후 쇠국이 되는 게 아닐까 염려된다며 경제는 엉망이고 실업률은 매우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또 중국의 상황을 배에 물이 가득 찬 상태로 자칫 잘못하면 가라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국민들의 해외 이민을 단속하기 위해 여권을 몰수하여 당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국영기업 간부들에서 교사, 정년퇴직자까지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아닙니다. 바로 공산당의 붕괴입니다. 미국에서 공산당과 그 가족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키는 발표 후 구글 트렌드 조회를 통해 7일 동안 탈당이라는 단어의 조회수가 급격히 높아졌다는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중국 대륙에서 해당 단어를 검색한 조회율은 이전보다 60% 이상 급증했습니다. 구체적인 검색으로는 탈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서울에서 중국인들이 모여 3억 6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 3대 조직을 탈퇴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거리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탈당을 시도한 사람이 3억 명뿐일까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열린 사고방식을 가진 젊은 층들은 훨씬 많은 수가 이미 억압과 통제의 공산당에게서 마음이 떠났을 것입니다. 옛부터 한나라나 왕조가 망할 때 반드시 권력층의 부정부패는 꼭 나타났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시진핑은 2014년부터 사활이 걸렸다며 대대적인 부정척결을 단행 부패 관리를 죄다 잡아넣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구주산 전 인민해방군 부부장입니다. 연루된 비리 액수만 300억 위안, 우리 돈 5조 4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체포 당시 별장 지하실에는 실제 크기의 마오쩌둥 순금 동상, 아프리카 상하 1600만 달러, 뜯지도 않은 현금 박스 등 지하실 압수물을 실어 나르는데 무려 4대의 트럭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체포된 다른 부패 스케일도 비슷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부패 척결을 외치고 있지만 상류층의 탈세가 4조를 넘었고 40만 명이 넘는 지방 공무원들이 부패 혐의로 체포되고 있습니다. TV 드라마에서 중국의 초등학생조차 체육 시간에 뇌물이 적어서 축구선수로 뽑히지 못했다고 투정을 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뇌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충격적인데요. 뇌물이 상식이 되는 병든 사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규탄하며 160여 개 세계인권단체와 미국 의회에서 세계 평화와 인류의 화합의 장인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2024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정치, 경제, 인권을 포함한 사회 어느 한 면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골물대로 골문 중국은 안방하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습니다. 2016년 중국은 사드 배치를 이유로 우리나라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한중 수교 이래 가장 관계가 안 좋은 데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선택한 제재 방법은 한한령을 필두로 하는 문화 제재와 자국 내 우리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보복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10조 원 이상의 피해를 봤습니다. 현재 중국은 상황이 어려워지자 다시 한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시진핑 방안을 추진하며 한국에 대거 투자할 듯 사탕 발림을 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의 실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위의 사례들처럼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